재계는 책임 회피식 절충안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정부가 로비를 받고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계도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 측에 첩보보고 유출 등의 관련 사건을 검찰청 한 곳에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감반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덮친 쓰나미로 사망 실종자가 300명을 넘었고 1000명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지진 같은 별다른 전조가 없었고 해변 근처에 축제로 인파가 몰려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랐던 BMW가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BMW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의식을 찾았습니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농어촌 민박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2018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동네 가게 사장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또 10.9% 오르는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올 텐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역시 기업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재계 반발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주휴 시간은 넣되 약정 휴일 시간은 빼기로 시행령을 수정하겠다 밝혔습니다. 당초 두 유급 휴일 모두를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에 넣으려다 사흘 만에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 주휴 시간은 법으로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한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반면 약정 휴일은 노사가 합의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되 쉬는 토요일 등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에 약정 휴일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 못 미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약정 휴일을 시행하는 기업이 전체의 1%도 못 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0.8%는 저희 쪽에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약정휴일 시간을 빼더라도 약정휴일 수당도 계산에서 빠지기에 시간당 임금은 원안과 동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휴일 수당 원안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과 관련해선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며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번 절충안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당초 개정안 원안과 오늘 발표된 절충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는 월급여에 이 기본급 그리고 법정 주휴수당, 약정 휴일수당이 다 포함되고 이 분모가 되는 월 근로시간에도 역시 이와 관련한 시간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월 근로시간이 너무 커져서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 법정 주요일인 일요일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 주휴수당을 그대로 두는 이상 이 절충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굴복해서 당초 개정안에서 이 뒤로 후퇴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신경이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기존 정부 시행령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해외 언어 사례에서 그렇게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약정휴일이 급여와 근로시간 계산 모두에서 빠지는 만큼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7일치 임금을 7일로 나누던 걸 6일치 임금을 6일로 나누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주휴수당을 없애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 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주휴수당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도 노동정책의 후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로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간도 오는 3월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충격에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도에 윤혜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토요일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쉬지 않습니다. 공사 기한을 지키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또다시 법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계도 기간은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일부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곳을 전체의 12.3%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이나 철강, 화학, 난방기 제조업 등 노동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기업입니다. 또 개별 노사 협의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 중인 사업장도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 52시간에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재계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탄력 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결국 주 52시간제의 최종 안착은 내년 2월 경사노위의 합의 여부에 달린 셈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한 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해고해버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사업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겹쳐서 내년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직원을 줄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에 매출이 20%나 줄어든 상황에 내년 추가 인상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고 합니다. 10시간 근무하던 거를 6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 시간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영택 씨는 알바생 1명을 줄인 데 이어 남은 알바생 6명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에겐 이제 꼼짝없이 주휴수당을 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고된 10%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가중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진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폐업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 감소가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수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좀 걱정이 좀 해요. 솔직히
뭐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풀뿌리죠. 그쪽이 약해지면은 경제 전체의 어떤 기반이 사실은 약해지는 겁니다. 사용자도 근로자도 소득이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전제 조건부터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동향 파악 파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과 아울러 청와대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작심한 듯 고발 주체인 청와대 강제 수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의 인멸, 이 증거의 훼손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김 수사관이 민간 사찰 지시 주장을 뒷받침할 텔레그램 대화는 물론 청와대 특감반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으로 간 김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수사와 서울 동부지검으로 간 조국 민정수석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 등 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배당 변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형철 비서관과 김 수사관의 주거지에 따른 사건 배당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수사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내 마무리하고 연내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야권의 조국 수석 책임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하지 않기로 한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휴가를 내자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민소통수석, 대변인 같은 핵심 참모들이 약속한 듯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통령도 쉴 때는 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청와대 참모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휴가를 떠난 적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맞으며 가겠다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이 각기 달랐던 야당 입장을 일치시켰습니다. 한국당을 필두로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평화당도 조국 수석 사퇴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미룰수록 청와대는 진창에 빠지게 됩니다. 정의당까지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야4당이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운영위 출석은 피하기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가에 맞춰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 핵심 참모가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인 김 대변인은 지난주 목요일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뿐 한 번도 기자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김해 신공항 논의에 적극적인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항공사가 제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야당은 그렇다면 CCTV 공개해서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24살 김포공항 보안 직원이 사건 발생 직후 적은 경위서입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또 옆에 있던 보좌관 역시 의원님은 공항 건드린 적 없는데라며 위협 아닌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갑질을 당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공항 직원은 CCTV를 보면 두 손을 모으고 저 자세로 김 의원을 대한 모습이 다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CTV 공개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의원이 당당하다면 CCTV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과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당은 개인의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자기가 좀 사과할 부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 갑질 논란의 본질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국토부 계획을 자신이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나 국토부 항공정책실 입장에서는 잘 걸린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를 방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영균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 또래들, 애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것은 정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명 김영균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재개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는 김영균법 처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과도한 규제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회의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불자동차라는 말까지 나온 BMW 차량에 대해 그동안 민간 합동조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또 BMW가 3년 전부터 이런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도 축소 은폐를 시도해온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달리는 BMW 차량 엔진룸에서 불꽃이 튀더니 금세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 8월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 실험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의 설계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냉각수가 끓으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나와 눌러붙습니다. 결국 EGR 밸브가 닫히는 걸 방해하며 화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인 결함이 원인이고 특정 운전 조건에서 화재로 발생하게 됩니다. BMW 측이 결함을 은폐 축소한 정황도 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BMW 측은 지난 2015년 10월 EGR 균열 문제를 알고 독일 본사 차원의 TF를 구성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7월에서야 처음 리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같은 결함을 가진 차량 52개 차종에 대한 리콜도 늦어졌다는 겁니다.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BMW는 화재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199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했고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대체 여객선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오선유 기자입니다. 여객선이 파도에 휘청거립니다. 승객들이 차례로 배를 옮겨 탑니다. 넘어갈 때 배가 움직이니까 다들 조심해서 넘어가. 오늘 낮 2시 43분쯤 제주 서귀포 가파도 0.5km 앞바다에서 승객 195명과 선원 4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풀로 달리고 있는데 그냥 우당탕탕탕. 네, 우당탕탕. 그래서 여객선 선장은 출항 18분 만에 타기실에 물이 샌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배가 도착하자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옮겨 탔습니다. 승객 195명은 사고 30분 만에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탔고 서귀포 운진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 왼쪽 바닥에서 긁힌 자국과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암초에 이제 긁혀서 이제 저 진행된 부분이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15cm 이제 정도의 이제 파손 부위가 이제 생겨서 이제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해경은 여객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운항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독감약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여중생은 타미플루를 먹고 환각 증상을 보였고 병원과 약국에서 이런 부작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2일 12층에 살던 여중생 13살 A양이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숨지기 하루 전 이 병원에서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이 섞인 닷새 약을 처방했습니다. 유족은 A양이 아침과 저녁 2차례 독감약을 먹은 뒤 구토와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의사와 약사 모두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원장의사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까지 위험을 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복용 지도를 해야 될 약사조차도.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1살 B군이 타미플루를 먹은 뒤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식약처가 의약품 피해 구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타미플루 부작용 가능성을 알려왔습니다. 의료인은 당연히 이제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의 효과라든가 부작용을 밝혀야 될 어떤 당연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경찰은 A양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 타미플루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강릉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이 추가로 퇴원했고 원주에서 치료 중이던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찾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과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난 뒤에야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농어촌 민박 점검에 나섰는데요. 첫날부터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농어촌 민박입니다. 화재 경보기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장난 경보기를 방치하거나 건전지를 빼놓기도 합니다. 민박 업주는 오히려 점검반에게 화를 냅니다.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자재 넣어놨는데 그까지 뭐 해나. 소화기는 사용 연한이 3년 넘게 지났습니다. 약재가 굳어 오작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란색 이러면 압이 부족하다는 얘기. 출입구와 방마다 있어야 할 피난 안내도도 없습니다. 민박업주는 소방법상 의무사항인 것도 모릅니다. 동의를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 32층 내려가. 저거는 왜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점검반이 지적하자 고칠 줄 모른다고만 합니다. 드라이버도 제가 드라이버도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직접 할 수 있게.
보일러실 화재를 감지해 초기에 불을 끄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감열부가 녹아서 안에 있는 약재가 쏟아져 나오고 강릉시는 다음 달까지 농어촌 민박 629곳 모두 안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가족, 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있으신지요? 마침 오늘이 월요일이라 내일 성탄절과 사실상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서 한결 홀가분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명동에서 취재기자가 시민들의 표정과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보죠. 고민성 기자,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 명동 성당엔 잠시 뒤 시작될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명동을 찾은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밝은 표정에선 추위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의미 있게 성당에 방문했는데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다소 기온이 떨어졌지만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낮부터 거리는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성탄 전야 분위기도 고조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전등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자친구랑 꼭 가서 결혼도 하고 싶고. 서울광장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 날씨를 즐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되게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오늘. 시민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성당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걸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새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연 8, 9%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상당수가 고수익은커녕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김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분양형 호텔. 여성이 객실을 점거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호텔 측이 약속한 7% 수익금을 주지 않자 투자자 70여 명이 호텔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선전을 할 때 연금같이 받아라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경기도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도 시행사가 약속한 8% 수익금을 주지 않자 투자자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 계약. 계약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계약 다시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돈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전국 곳곳의 분양형 호텔이 투자자와 마찰합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아 호텔을 지은 뒤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합니다. 호텔 운영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몰리자 2012년 정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려고 호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내 호텔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발걸음이 사드와 메르스 같은 돌발 변수까지 발생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 아닙니까 저게. 7% 이상 수익이 나면은 예전에 7% 못 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분양형 호텔이 수익 보장형처럼 광고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계약 이행을 안 하는 시행사와 운영사가 속출하고 전국에 영업신고를 한 분양형 호텔 151곳 중 24곳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6곳 중 1곳이 소송 중인 셈입니다. 계약서엔 교묘한 면책 조항을 넣어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날강도 아닙니까? 칼만 안 들었지.
제주도의 한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와 위탁 운영사 간 분쟁으로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한창 영업을 할 시간이지만 이렇게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확정 수익은커녕 이자의 소송 비용까지 손실은 커지는 상황.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확정 수익률 등 과장 광고를 한 분양형 호텔 13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양형 호텔들은 여전히 새로운 투자자를 유혹하고 상당수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피해자가 늘면서 분양형 호텔 표준 계약서 도입 등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적자를 봤다고 하고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 대항력이 어렵습니다. 이게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운영사 자금력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한일 외교 당국자가 만나서 최근 벌어진 두 나라 사이의 불편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레이더를 겨눈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 유감을 전해왔습니다. 연말 한일 관계가 날씨만큼이나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입장합니다. 오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과 오후에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1시간 반 협의했습니다. 김용길 국장은 레이더 문제는 일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 역시 레이더 문제에 강한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레이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 외교당국자 회담에 각각 국방부와 방위성 인사를 배석시켰지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일 관계는 내년에도 악화일로입니다. 일제 식민지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측 변호인단은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상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 받은 거 없어요. 집행 절차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정 1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의주 주일 정무 2공사를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추미애 의원 지적에 뒤늦게 소환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것을 두고 한일군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험한 말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가 미군이었다면 당장 우리 함정을 침몰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우리 군 관계자는 미 해군이었다면 먼저 방어 사격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우리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개토 대왕함의 자위대 초계기 조준 논란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상케이 신문을 통해 미군이었으면 당장 침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사격용 레이더 중 광학 카메라만 작동시켰고 추적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먼저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해 추적 레이더 옆에 붙어있는 광학 카메라를 켰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정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비행입니다. 군 관계자는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초계기가 상공을 저공 비행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함은 폭격에 무방비한 상태였다며 미 해군이라면 오히려 방어 사격을 먼저 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죠.
자, 강동원 기자,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타적 업수역 그리고 일본의 배타적 업수역의 중간 수역입니다. 한일 중간 수역, 즉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우리 함정이 사격 통제 레이더로 일본의 정찰기를 조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격 통제 레이더라는 게 어떨 때 사용하는 건데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는요, 한마디로 이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이 실제 사격의 준비 작업인 거죠.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 레이더로 조준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격추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함정이 이 사격 통제 레이더로 일본의 정찰기를 조준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항함인데요. 이 대수상 대공 레이더인 MW08과 그리고 사격 통제 레이더인 스터 180 레이더를 이게 2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은 이 2개의 스터 180 레이더를 가동해서 일본 정찰기를 사격하려 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은 일본 방위성이 제공한 사진인데 20일 당시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스터 180 이 레이더 사진인데요. 바로 사진을 찍은 항공기를 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본이 우리 함정의 사격 통제 레이더로 조준을 당했다고 내놓은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군은 이 당시 일본 초계기가 이 함정으로 접근을 해서 이를 식별하고자 이 스터 180에 부착된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감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스터 180 레이더를 이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 전자 광학 카메라가 이 보시다시피 추적 레이더와 붙어 있어서 이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향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이 당시에 일체의 레이더 전파로 조준하는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 군은 설명했습니다. 강 기자 설명을 듣고 또 이 화면을 보니까 일본이 좀 오해하고 놀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의도적인 트집 잡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우리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게 이번 사건으로 표출됐다는 거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입니다. 최근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반한 정서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고 하락세를 만회시키고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 등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군사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 알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쓰나미 사망자가 281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57명, 부상자도 1000명 넘게 집계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집채만한 파도가 뒤쫓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연 도중에 아내와 동료를 잃은 록밴드 멤버도 있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24일 오전 기준으로 사망 실종자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가옥 600여 채가 부서졌고 상점과 선박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Jadi ini tadi dari pagi tadi sudah 65 ditambah 2 jadi 67. 67 ya.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 수백 명이 텐트로 만든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피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마을에선 이재민들이 처마 아래에 모여 불안에 떨었습니다. Kadang-kadang lah mau kapal lah. Kadang-kadang takut pokoknya mah. Enggak pernah pulang, Pak. Udah 2 hari enggak pernah pulang. 공연 도중 쓰나미 피해를 입은 록밴드 생존 멤버는 밴드 동료와 아내가 실종됐다는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늘이 아내 생일인데 빨리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희생자는 더 늘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이번 쓰나미가 더 무서웠던 건 아무런 전조 현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섬이 지난 6월부터 끊임없이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면서 해저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침묵의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입니다. 집어삼킬 기세로 검부연 연기를 마구 뿜어내고 있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 부목격인 크라카타우 화산섬의 대폭발 이후 솟아난 불과 90년 된 신생섬으로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는 움직임이 6개월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진 등의 전조 현상 없이 쉼없는 분화가 해저 산사태를 일으켜 강력한 쓰나미로 이어지다 보니 쓰나미 경고 사이렌도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Normally, you have an earthquake, there's a warning because you've got an earthquake. In this case, there was no earthquake as such. So there was little that could have been done in this case, and it's just a tragic fact of nature. 게다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인 대조기여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 좁은 만이 쓰나미 충격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 화산 남쪽 가장자리가 해저로 쓸려 들어간 변화도 감지된 상황. 전문가들은 순다 해협 일대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등 지각 불안정으로 비슷한 유형의 후속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임중도원,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인데요. 대학 교수들이 올해 대한민국을 이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긍의 진심, 그러니까 책임은 무거운데 앞으로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죠. 또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가 많으니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골랐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러한데 중국은 경제 외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 양대 강국 G2를 꿈꾸며 그 목표에 무섭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홍콩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한다고 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두 번째 항공모함, 일명 산둥함입니다. 옛소련의 고철 항모를 들여와 개조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보다 레이더, 항공기 탑재 능력을 훨씬 개선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6척 이상 항모를 갖춰 미국과 어깨를 겨룬다는 계획입니다. 国防科技工业深化国防和军队改革提高国防和军队建设法治化水平 미국의 주말트에 버금간다는 05호형 구축함 외에 신형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09호형도 모두 8척이 건조돼 항모 전단을 호위할 계획입니다. 공군에서도 미국에 맞설 첨단 전략 무기가 줄줄이 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탑재기는 현재의 J-15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C-31로 교체되고 미국의 B-2 폭격기를 닮은 홍-20도 준비 중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혹은 항공모함 전력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결국 바로 이런 미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약 184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우리나라 국방비 43조 원보다는 4배가 넘습니다. 중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명실공히 G2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주요 정책과 인사를 발표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입문할 당시의 모습을 지켜본 한 참모는 마치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이 빗장을 풀고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트위터 글이 취임 이후 6,000개 육박합니다. 주로 오전 5시에서 8시에 미국과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식 트위터 정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화처럼 세상을 뒤흔들 공룡의 탄생은
트럼프 대통령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에 틀어박혀 트위터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쥐라기 공원의 공룡 벨로시랩터가 빗장을 풀고 나왔음을 직감했다는 게 참모의 회상입니다. 첫 트위터는 점잖았습니다. 이 아기 공룡이 거대 공룡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5년간 트위터 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작년 대통령 취임 이후가 5,900건. 하루 평균 8건 꼴로 한 건당 5분씩 잡으면 꼬박 490시간을 트위터에 매달렸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영상을 올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로켓맨, 해외 순방은 시시콜콜 실시간 중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I'll tell you what,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You are a rude, terrible person. You shouldn't be. Sit down. I didn't call you. I didn't call you. I didn't call you. No. When you report fake news, which CNN does a lot, you are the enemy of the people. Go ahead. Very hostile. It's such a hostile media. That's enough. 논쟁을 벌였던 CNN 백악관 기자는 바로 출입 정지를 당했습니다. You're fired. 정부 인사도 트위터로 해버립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셜킨 국가보훈장관, 스티브 골드스타인 외교정책 차관이 트위터로 해고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로 임명됐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업무가 일시 정지된 상태죠. And now people are going to be worried about not working, like how are they going to afford to buy their kids presents. 여기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논란, 증시 불안도 숙제입니다. Let's work together. Let's be bipartisan. To a resolution. I don't think that's how, our founding fathers imagined negotiations were going to happen. 트럼프는 트위터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니 즉흥적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입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독주 정책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방직 공장 등 이제는 수명을 다한 산업시설들이 예술과 만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옛것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으로 활용을 했는데 버려진 공간이 이젠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운동장만큼 넓은 내부.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퇴락한 방직 공장 건물인데 지난 여름 미술관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존 작업대는 테이블로 바뀌고 고장난 경운기, 이발소 의자, 깨진 창문을 간직한 영국산 문짝은 훌륭한 설치 조형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활용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낡아서 막 무너질 것처럼 보였었는데 막상 오니까 막 세련되고 오히려 조화롭고 유휴 공간들의 예술적 변신은 처음이 아닙니다. 도심 곳곳에 공장을 개조한 커피숍이 있고 인천의 40년 된 곡물 저장고는 거대 야외 벽화로 변신해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영등포 터줏대감인 밀가루 공장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태어납니다. 국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아지트, 네,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한 시대의 발전을 지탱했던 산업시설들이 이제는 예술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집권당 하원 의원 5명이 워싱턴의 수단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수단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성토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넘자 경찰은 인정봐주지 않고 이렇게 뒷수갑을 채워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을 5시간이나 붙잡아두고 조사했고 벌금 $100씩을 물렸습니다. 그래도 항의하거나 반항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경찰이 워싱턴 시장을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갑 채워 체포한 뒤에 몸수색까지 한 겁니다. 레이건 정부 때는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LA 지방검사가 법무장관을 수배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파문이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항 직원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신분증 꺼내기를 거부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꺼내는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빨리 꺼내세요. 김 의원은 자신이 마지막 승객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승객이 뒤에 있었을 리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평범한 시민의 상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더구나 공항 직원은 자기가 갑질을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내가 바보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상식선에서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그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정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 무사라는 별칭에 힘입어 지난 6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원칙과 상식대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의 상식과 보통 사람의 상식에 이런 큰 괴리가 생겼다면 과연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1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정치인의 상식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대기질은 좋은가 보통으로 회복했고요. 다행히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한파가 주춤하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서울 아침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5도가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요즘 날씨 강추위 아니면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오늘 뉴스나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께 캐롤송 한 곡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즐거운 성탄 전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추억 남기시고 저희는 성탄절인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